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남편의 고백에 저는 담담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새 여자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향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죠. 네. 아내가 말 안 했니? 애 못 낳는 건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텅 빈 거리, 삭막한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옷과 대충 묶은 머리카락에는 백합과 장미 향기, 그리고 미처 다듬지 못한 풀잎의 풋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꽃집은 저의 생계 수단이자 기쁨이었고 제 청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고 퇴근길에 잠시 들른 시장에서 산 소고기와 채소 봉지를 조수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오늘처럼 쌀쌀한 날에는 남편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피곤하게 퇴근한 남편이 따끈한 밥에 부드럽게 익은 갈비찜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상상을 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여자란 결국 가정이 평안하고 남편과 자식이 잘 되는 것 하나만 바라게 되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자식이라는 두 글자는 지난 6년간 간절히 바라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인 아파트는 6층에 있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이 집은 저의 피땀 어린 노력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땅을 팔아 딸에게 시집갈 때 보태주신 목돈으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물론 준호도 매달 대출금을 갚는데 돈을 보탰지만 집안의 가구 대부분과 생활비는 제 꽃집 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 불을 켰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어질러진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앞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바닥에는 맥주캔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음식 봉지를 내려놓으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폈어? 집도 좁은데 커튼에 냄새 배게 하려고 그래?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충혈되고 떼탄 눈,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할 얘기가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외투를 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듣고 있어. 준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마치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내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돌처럼 굳어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이 회사 인턴인데 그 친구랑 만났어. 그리고 임신 2개월이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칡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목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날이 언젠가 준호가 회사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싹싹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그 앳된 인턴. 임신 2개월. 지난 6년간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안 가본 병원이 없었고 좋다는 한약은 셀 수 없이 먹었으며 용하다는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와 너무나 쉽게 아이를 가진 걸까요? 결국 시어머니가 늘 비아냥거리던 애 못 낳는 여자, 씨 없는 수박은 바로 저였던 겁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이 배신자를 핥히고 때리고 이 가짜 보금자리를 다 때려 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의 분노와 지독한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임신 2개월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 아직 젊어. 혼자 애를 키우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내 아이잖아. 난 우리 집 외아들이고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셔. 미나야, 미안하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어찌나 가볍게 들리던지요. 그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했고 내연녀와 아이의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이야기의 이방인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속고 있던 바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재료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꿈꿨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6년의 청춘, 6년의 희생이 낳은 결과는 내 집에서 당한 뻔뻔한 배신이었습니다. 좋아,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미련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알겠어. 동의할게. 하지만 내일 아침 법원 가기 전에 재산 문제부터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텅 빈 침대에 누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준호는 베개를 들고 소파로 나갔습니다. 익숙했던 침실이 낯설고 싸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순간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와 냉정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죽었다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현실적인 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간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던 습관은 어젯밤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잠 못 이룬 밤에 매단 얼굴을 가리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준호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 계산기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앉아. 이 문제 끝내자.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백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임신한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혼 서두르는 거잖아. 나도 바로 도장 찍어줄게. 귀찮게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 시작할 때 보증금 1억 5천은 저희 부모님이 땅 팔아서 해주신 돈이에요. 몇 년간 대출금은 당신이랑 나랑 반반 냈다고 쳐. 하지만 이 집을 꾸미고 가꾼 건 나야. 가구부터 가전제품까지 전부 내 꽃집 수입으로 산 거야. 그러니 이 집은 내 앞으로 해야 해. 당신 몫은 없어. 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반박할 생각 마.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야. 외도로 이혼하는 거
법원에 가도 당신이 불리해. 빨리 조용히 끝내고 새 여자 맞이하고 싶으면 그냥 받아들여.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게다가 나리의 뱃속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으로 1년 넘게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집은 당신한테 줄게. 당신한테 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게. 준호는 고상한 척 말했지만 저는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다음 종이를 넘겼습니다. 둘째, 공동통장에 있는 5천만 원 반씩 나눕시다. 각자 이 500만 원. 이건 공평하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저는 준호의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가게 수입에서 당신이 가져간 2천만 원. 당신은 접대비, 영업비 명목으로 가져갔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돈으로 바람 피우고 놀아난 거였어. 꽃집은 결혼 전부터 내 재산이었고 수익도 내 돈이야. 그 돈 전부 갚아. 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너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내가 쓴 돈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 이제 와서 그걸 다 갚으라니? 내가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미래? 아니면 당신과 그 여자 미래? 현금 없으면 각서 써. 나눠서 갚을 시간 줄게. 각서 쓰기 싫으면 나도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 당신 회사랑 관할 구청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진정서 넣을 거야. 그때도 당신이 지금처럼 일하고 결혼할 낯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커리어는 외도 스캔들 하나로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리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시골의 어머니는 손주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한 얼굴이었습니다. 쓸게. 하지만 바로 도장 찍어준다고 약속해. 각서 쓰고 지장 찍으면 나도 바로 찍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새 여자를 위해 아내와 돈 몇 푼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비굴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저의 침착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여자의 지독한 냉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빨간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접어 늘 가지고 다니던 가죽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이제 6년의 부부의 정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마지막 정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출력해 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저는 아내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필체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준호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휘갈기듯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법적인 끈은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창밖 허공을 보며 명령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방구할 시간 며칠만 주면 안 될까? 안 돼.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당신은 갈 곳 있잖아. 뭐하러 방을 구해. 시골로 가든 당신의 그 어여쁜 애인한테 가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집에서 당신 얼굴 1분이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울하게 침실로 들어가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지퍼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막 끓인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는 썼지만 목으로 넘기자 단맛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 기분 같았습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끝에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남은 추억이라도 찾으려는 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미나야, 나 갈게. 몸 조심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가봐. 그 여자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법원 약속 날짜 잊지 마.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울어야 마땅했습니다. 억울함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몸에 붙어있던 종양을 떼어낸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안에 밴 담배 냄새와 준호의 흔적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처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 칫솔, 실내화, 물컵, 벽에 걸린 우리 사진까지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렸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 봉투에 모든 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열쇠 수리공을 불러 새 자물쇠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요새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꽃집에 나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제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눈이 좀 부으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싹싹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제부터 가게에 더 자주 나올 거야. 새로 들어올 겹백합 준비하자. 가게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싶어.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일만이 이 잔혹한 현실을 잊게 하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줄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주 많이. 남자는 배신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온 날, 날씨는 눈부시게 화창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잘 다려진 검은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공들여 해서 옅어진 다크서클을 가리고 우아한 벽돌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닌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15분 일찍 도착했고 준호는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집을 나갈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애인과의 생활이 생각만큼 장밋빛은 아니었나 봅니다. 혹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거나요. 우리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부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 높여 싸웠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왜? 준호는 우물쭈물하며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2천만 원 빈말인데 시간 좀 더 줄 수 있을까? 지금 나리가 입덧이 심해서 몸보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산부인과 검사비에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부인에게 빚 갚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사정하며 그 돈으로 애인과 사생활을 먹여 살리겠다는 걸까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뻔뻔한 남자가 있을까요? 그건 당신 사정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서는 썼고 기한도 명시되어 있어. 날짜 맞춰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할 거야. 그 여자 입던 얘기를 나한테 하소연하지 마. 당신이 그 여자랑 침대에 누웠을 때 내 기분은 생각했어. 준호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금방 끝났습니다. 우리 둘 다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6년의 결혼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재산에 관한 모든 합의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집은 분쟁 없이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자 하늘이 더 높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 그 두 글자가 이제 제 숨결 하나하나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잠깐만요. 자리를 뜨려는 준호를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왜? 또 뭐? 저는 법원 맞은편 길가 찻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죠. 각서. 제대로 다시 써야겠어요. 증인도 세우고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해서요. 저번에 집에서 쓴 건 법적 효력이 약해요. 준호가 인상을 썼습니다. 날 그렇게 못 믿어. 갚는다고 했잖아. 믿음?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은 당신이 외도를 고백한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제 우린 채권자와 채무자일 뿐이야. 일은 서류로 확실히 해야죠. 저는 준호를 찻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찻집 주인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펜과 종이를 빌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인주를 꺼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또박또박 쓰게 했습니다. 채권자 김미나에게 2천만 원을 빚졌으며 6개월 내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함. 연체 시 은행 이자율을 적용함.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각서를 썼습니다. 작성이 끝나자 저는 그의 검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지장은 우리의 감정적인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차가운 돈 문제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각서를 가방에 넣고 일어나 찻값을 계산했습니다. 잘 가요. 당신의 선택과 함께 행복하길.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준호는 식어버린 녹차잔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헬멧을 쓰기도 전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오면서 얼굴은 활짝 폈네. 정말 정없는 여자라니까. 돌아보니 전 시어머니와 날카로운 성격의 시누이 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저에게 괴롭힘 당하거나 재산을 더 뺏길까봐 마중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 놔준 게 우리 집안에는 복이야, 복. 6년 동안 밥만 축내고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낳아주더니 이제 우리 나리가 복덩이를 낳아줄 거거든. 너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준비나 해. 준이도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아니,
이젠 새언니도 아니지. 언니 꼴 좀 봐요. 메마른 장작 같으니 오빠가 질릴만도 하지. 나리 씨는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데 언니는 비교도 안 돼요. 예전에는 준호를 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진 말을 항상 참았습니다. 늘 제 탓이라며 조용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헬멧을 쓰고 턱끈을 단단히 조인 다음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준호 씨를 놓아준 건 준호 씨가 아니라 제 복이에요. 어머님의 금쪽 같은 아들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누가 애를 낳고 못 낳는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새 며느님 몸조리나 잘 시켜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어서 빨리 손주 안아보시길 빌게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녀는 화가 나서 목이 맨 듯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저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전 이제 남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훈계하는 말투는 그만두시죠. 더 이상 들을 의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준호 씨한테 빚은 제때 갚으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한낮의 대약볕 아래 욕설을 퍼붓는 모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욕설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진 사람들을 6년이나 참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고 결국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끝났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꽃집의 미나는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유로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가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보며 부러워하고 후회하도록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진실과 준호의 병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을 위한 깜짝 선물로 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며칠 전처럼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 아파트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결혼 생활이 남긴 모든 흔적, 냄새, 먼지를 깨끗이 지우고 싶었습니다. 청소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 수진이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김민아, 너 무슨 일이야? 내가 전화 불나게 했는데 왜 안 받아? 너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그 죽일 놈의 준호가 감히 널 버려? 저는 친구의 손을 끌고 들어와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성격은 불같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앉아봐. 일단 나 이혼했어. 방금 법원에서 오는 길이야.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다가 청소 중인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너 괜찮아? 난 네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외도,
내연녀의 임신, 재산 분할 과정, 그리고 방금 전 시어머니와의 만남까지. 수진이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집안,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너무 착해서 그래, 미나야. 나였으면 그 여우 같은 년 머리끄덩이부터 잡았을 거야.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뭐해. 내 손만 더러워지지. 나만의 복수 방법이 있어. 옛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보다만 배는 더 행복하고 예쁘게 사는 거야. 수진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래야 내가 아는 김미나답지.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일어나. 내가 내 스타일 확 바꿔줄게. 네 꼴 좀 봐. 옷은 펑퍼짐하고 머리는 대충 묶고 너무 초라해 보여. 수진이는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로 갔습니다. 저는 몇 년간 길러온 푸석한 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세련된 단발 시컬펌을 하고 밝은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 후 수진이는 저를 옷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낡고 불편한 실내복과 답답한 셔츠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몸매를 살려주는 원피스, 세련된 오피스룩, 그리고 섹시한 실크 잠옷 몇 벌을 샀습니다. 수진이는 옷을 골라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 남자가 없어서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내 자신한테 투자해. 그 자식한테 아끼지 마. 어차피 그 돈으로 다른 여자나 먹여 살릴 텐데. 수진이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지난 몇 년간 난 나 자신에게 너무 인색했어. 돈을 벌면서도 쓰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 아끼기만 했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고층 빌딩 루프탑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제 짧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붉은 와인잔을 들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건배.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걸 축하해.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의 잔에 제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나 정말 잘 살아서 그 집안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줄 거야. 마음과 생활을 정리한 후 저는 모든 열정을 봄날의 꽃집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전에는 준호의 식사를 챙기느라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장부 관리나 중요한 주문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는 꽃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빽빽한 꽃다발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저는 가게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직거래처를 통해 농장에서 직접 신선한 꽃을 받고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에서 수입꽃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로운 오하라 장미, 화려한 작약, 고고한 튤립이 저희 가게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유명한 플로리스트에게 고급 과정을 수강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고급스러운 차림의 한 남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호텔 로비에 정기적으로 들어갈 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군요.
샘플 디자인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싹싹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럼요, 고객님. 호텔의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주조색을 알려주시면 가장 어울리는 꽃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청자 화병에 순백의 호접난 가지를 부드럽게 휘어 연출하고 싱그러운 녹색 잎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우아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뽐냈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잘 어울렸습니다. 손님은 화병을 한참 바라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요. 감각이 아주 좋으십니다. 저는 로얄 호텔의 총지배인입니다. 저희 호텔의 모든 로비와 VIP 룸에 매일 꽃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심장이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로얄 호텔은 시내에서 가장 큰 5성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계약은 가게에 엄청나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언제나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악수 이후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대기업과 은행에서도 행사용 꽃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3명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꽃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여 주문과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밤늦게 장부를 마감하며 이전보다 2~3배로 늘어난 수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쇼윈도 너머로 구경만 하던 명품들을 제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비싼 핸드백을 사고 낡은 경차를 세련된 새 차로 바꿨습니다. 새 차를 몰고 익숙한 거리를 지날 때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성공했으며 독립적인 사람. 저는 여자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결혼의 그림자는 멀어지고 빛나는 커리어의 광채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여성 기업가 모임에도 참여하며 인맥을 넓혔습니다. 제 삶은 바빴지만 다채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슬퍼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가게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아니 미나 씨. 고개를 드니 준호의 사촌 오빠인 민준 씨가 흑투성이 오토바이를 나무 옆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착하고 순박해서 예전부터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준호와 이혼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존중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시내에는 어쩐 일이세요?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저는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가게가 아주 번창하네. 훨씬 고급스러워졌어. 미나 씨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에게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아주버님. 시원하게 한잔하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면 볼일 있으세요? 민준 씨는 주스를 단숨에 반이나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골 가게에 농산물 좀 납품하러 왔다가 근처라서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어. 두 사람 이혼 소식 듣고 시골 어른들 모두 안타까워했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다행이다. 저는 민준 씨가 할 말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전 이제 괜찮아요. 시골은 별일 없죠. 시어머님 댁은 어때요? 그 말에 민준 씨는 기다렸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준호가 그날이라는 여자 데리고 온 날부터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아주 귀하게 모셔 어딜 가나 곧 귀한 대손을 볼 거라고 자랑하고 다녀. 심지어 자네한테는 열매 못 맺는 나무였다고 일찍 헤어져서 다행이라고까지 하더라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죠. 제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요. 그날이라는 아가씨는 시골 생활 잘 적응한대요. 민준 씨는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응은 무슨, 아주 여왕님처럼 굴어. 시골에 와서 이건 더럽다. 저건 냄새난다. 불평불만이야. 화장실이 더럽다. 우물물이 비리다. 깨끗한 수돗물로 씻고 싶다고 난리라니까. 시골에 깨끗한 수돗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준호한테 시켜서 커다란 생수통을 사와서 그걸로 세수하고 머리 감는다지. 뭐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생수로 세수라니.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황당했습니다. 정말요? 준호 씨가 그걸 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게 생겼어. 아내가 임신했다는데, 그것도 귀한 아들이라는데, 준호가 아주 쩔쩔매. 시어머니도 거들어서 대를 이을 손주는 가장 좋은 것만 누려야 한다고 하셔. 맨날 토종닭 잡아서 한약 넣고 고아 먹인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차는데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라고 신경도 안 써. 민준 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이라는 여자는 엄청 게을러. 아침 9시, 10시는 돼야 일어나. 일어나서는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봐. 준호한테 밥 갖다 달라. 물 갖다 달라 시키고 옷은 벗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시어머니가 그걸 또 다 빨래하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채소 좀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가 몇십만 원 주고 한 네일아트 망가진다고 했다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 조금만 늦잠을 자거나 청소가 덜 되면 하루 종일 눈치를 줬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아주 행복하시겠네요. 생활비는 어떻게 한대요? 아주버님, 준호 씨 일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갔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혼하고 가져온 목돈도 거의 다 써가는 모양이야. 그 날이라는 여자가 돈을 물 쓰듯 하거든. 매일 택배가 와. 인부복이다. 수입 화장품이다. 뭐다 해서. 준호가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깡마르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면서 하소연하더라. 돈은 없는데 아내는 자꾸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른다고. 그 말을 듣자 저는 그 지옥에서 일찍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직 그 집에 있었다면 지금도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고 정신적인 학대를 견디고 있었을 겁니다. 에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준호 씨도 복이 많아서 저렇게 젊고 예쁜 아내를 얻은 거겠죠. 제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은 무슨, 온 동네 망신거리인데. 아이고, 나 이제 가봐야겠다. 늦겠어. 시간 날 때 또 들를게. 민준 씨를 배웅하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저 무서운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이 저 귀한 며느님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몇몇 고향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의 삶은 점점 더 생생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시골은 추수철이라 투약볕 아래
모든 집이 별을 말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밀짚 모자를 쓰고 마당에서 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리는 방 안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밭이라고 지쳐 돌아왔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누워있고 밥도 안 하고 집은 과자 봉지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꾹 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임신해서 힘든 일은 안 시키지만 집안 청소라도 좀 해주거나 밥이라도 안 쳐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구나. 나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저 태아가 약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어머니 귀한 손주 잘못되기라도 바라세요.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한테 시키세요. 저 지금 허리 아파 죽겠어요. 시어머니는 귀한 손주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밥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소 먹일 풀을 베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집에 땀으로 흠뻑 젖어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오빠, 나 버블티 마시고 싶어. 읍내 나가서 흑당 버블티 한 잔만 사다 줘. 펄 많이 넣어서. 집에서 읍내까지는 오토바이로 10km나 가야 했고 날은 푹푹 쪘습니다. 준호가 인상을 썼습니다. 이 더운데 어딜 가. 그냥 오렌지 주스 마셔. 방금 사왔잖아. 나리는 발을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나 사랑하지도 않지. 우리 아기도 안 사랑하지. 내가 입덧 때문에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사줘. 버블티 한 잔 못 사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내가 우는 것을 보자 준호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땡볕에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인처럼 부려지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가 화를 내서 태아에게 영향이 갈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에어컨 설치 문제였습니다. 나리는 덥다고 잠을 못 자겠다며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시골집은 전압이 약해서 에어컨을 켜자 전기가 계속 불안정해졌고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전기요금은 수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지서를 들고 손을 떨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 옛날에 내가 너희 낳을 땐 더워도 다 참았어. 요즘 것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나리는 그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전기세 아까우세요. 어머니 손주가 더워서 힘들어 하잖아요. 나중에 태어나서 아프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이 시골 총구석까지 와서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준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전기세 몇 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세요? 제가 내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침대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효자였던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나가 며느리였을 때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말대꾸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자신에게는 냉풍기를 사주고 자신은 더위를 참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모두 미나가 냈습니다. 단 한 번도 걱정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는 못 낳아도 싹싹했던 전 며느리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손주 생각에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들만 낳아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내가 곧 그녀의 가정에 닥칠 재앙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나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금세 준호의 주머니를 바닥나게 했습니다. 이혼 후 통장에서 나눈 이 500만 원, 준호는 그 돈이 1년은 좋게 쓸 큰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나리가 시골에 내려온 이유는 준호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진 땅이 곧 보상받는데 몇 억은 나올 거야.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엄마가 그 땅 우리한테 주실 거야. 나리는 그 말에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낡은 집과 까다로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다니는 것 외에는 돈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던 준호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아내를 돌본다는 핑계로 집에 머물며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리는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 중독이었고 매일같이 택배가 왔습니다. 명품 인부복, 수입 튼살 크림, 호주산, 미국산 영양제 등 어떤 물건은 사놓고 구경만 하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기야, 쇼핑 좀 줄이자. 우리 돈 거의 다 떨어졌어. 나도 아직 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는 굶어 죽겠어. 나리는 크림을 바르다 말고 입을 삐죽였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쪼잔해? 돈 없으면 대출 받거나 어머니한테 금이라도 팔라고 해. 나 지금 임신해서 꼴이 말이 아닌데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지. 오빠는 내가 아줌마 되는 거 보고 싶어?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 제가 가게에서 꽃을 다듬고 있는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제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원준호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6개월의 상환 기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갚았을까요? 저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은밀했습니다. 아, 미나 씨, 돈 받았어? 네, 받았어요. 근데 준호 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갚았죠? 돈 없다고 들었는데. 민준 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사채 썼대. 사채? 자네한테서 문자 받았다면서.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3일 내로 갚지 않으면 감옥 갈 준비하세요. 라고 했다며. 깜짝 놀라서 미래가 망가질까봐. 그리고 나리한테, 전 부인한테 협박이나 당하는 찌질한 남자 소리 듣기 싫어서 결국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네요. 어쨌든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준호가 사채를 써서 제게 빚을 갚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준호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사채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생계의 부담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빚 독촉에 대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을 준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옆에는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임신한 아내.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그를 노리고 있겠죠.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팝콘을 들고 연극의 마지막을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이 2천만 원으로 저는 다가오는 설 대목을 대비해 고급 백합과 호접란을 대량으로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배신자가 갚은 돈으로 제 자신에게 투자해 더 큰 수익을 내는 것, 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을까요?
시골 소식은 민준 씨의 전화를 통해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서툰 연극의 결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나리에게 푹 빠져 있던 시어머니조차 의심을 품게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아들 부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평소 나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더러운 옷들을 주웠습니다. 침대 밑에 떨어진 베개를 줍다가 손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먹다 남은 약이었습니다. 연두색 포장지에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가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먹는 영양제려니 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여자의 직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영양제를 왜 이렇게 침대 밑에 숨겨놓지? 시어머니는 몰래 약 하나를 뜯어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시장에 가는 척하며 동네에서 가장 큰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약사에게 약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사님, 이거 무슨 약인지 좀 봐줘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자꾸 이걸 먹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약사는 약을 살펴보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월경 조절약이에요. 일종의 경구 피임약인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쓰여요. 임산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유산이나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약사님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임신 4개월인데 약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약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신 중에 이 약을 먹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리는 왜 월경 조절약을 먹는 걸까? 설마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바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나리가 이상한 음식을 자주 먹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새파란 망고를 매운 새우젓에 찍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날은 몰래 준호에게 시켜 날생선회를 사와서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임산부는 배탈이나 기생충 감염 때문에 날 음식이나 새우젓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온갖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덧이나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리의 배는 불러왔지만 걸음걸이는 너무나 가볍고 빨랐습니다. 자신이 준호를 임신했을 때의 무거운 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일부러 나리에게 잉어찜을 한 조각 덜어주었습니다. 태아에게 좋다는 말에 오후 내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아가, 이거 먹고 우리 아기 똑똑하게 자라라고 뼈도 다 발라냈어. 나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저 찜 싫어요. 비려요. 저 생선회 먹고 싶어요. 오빠, 내일 사다 줄 거죠?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생선회? 네가 지금 임신한 거 몰라. 나름식 먹고 아기한테 기생충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내 손주 죽일 셈이야? 나리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냥 먹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다 가려요. 다른 세상은 몰라도 이 집에선 안 돼. 시어머니는 소리치고는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리는 시어머니를 흘겨보고는 준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봐. 갑자기 왜 저러셔? 나 너무 서운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그릇에 생선을 덜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좀 참아. 어머니도 다 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일단 이거라도 먹어. 어두운 방 안. 시어머니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약, 기이한 식습관, 그리고 나리의 무관심한 태도,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혹시 그녀와 이 가족 전체가 끔찍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민준 씨가 다시 시내에 물건을 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정란 한 판을 제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저를 꽃집 근처 카페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미나 씨,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민준 씨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심각하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 날이라는 여자, 가짜 임신 아닌가 의심하고 계셔. 월경 조절약 먹는 것도 봤고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지금 속이 말이 아니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요? 그럴 리가요. 배가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러게 말이야. 배는 진짜 나왔는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뭔가 부자연스럽대. 그리고 나리가 이상한 게 매달 그날만 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쓰레기통에 생리대를 몰래 버린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의심은 가는데 괜히 며느리 오해했다가 나쁜 시어머니 될까 봐 말도 못하고 계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물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우시면서 하소연하시더라. 예전에 자네랑 준호가 난임 검사 받았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그때 자네가 자궁이 차고 호르몬이 안 좋아서 임신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네처럼 건강하고 혈색 좋은 사람이 왜 애를 못 낳겠냐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올라가서 그때 의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혹시 우리 준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저는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지만 과거를 떠올리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때가 온 걸까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 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조금 오지랖이 넓긴 하지만 심성은 착하고 집안 어른으로서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는 분명 시어머니에게 가장 확실하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준호 씨와 시댁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 양심에 그리고 어머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내가 절대 다른 데 가서 말 안 할게. 딱 시어머니한테만 전할 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저랑 준호 씨랑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어머님께 제 초음파 결과만 보여드렸어요. 의사가 자궁이 차고 호르몬이 약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일 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장 깊숙한 비밀 칸에서 누렇게 변색된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4번 접힌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준호 씨 정액 검사 결과지예요. 한번 보세요. 민준 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전문 용어로 가득한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자수, 운동성, 형태, 이게 다 뭐야? 결론, 정자약증, 기형정자 90%, 심각한 희소정자증,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민준 씨는 다 읽고 나서 손을 떨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준호가 불임이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아주버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준호 씨 정자가 너무 약하고 기형이라 아이를 가지려면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대요. 비용도 수천만 원이고 성공률도 낮다고 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남자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능력하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쌍했어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잘못을 안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제 문제라고 말씀드려서 준호 씨가 원망받지 않도록요. 저는 온갖 쓴 약을 먹고 사방팔방으로 빌러 다니고 어머님과 시누이의 온갖 비아냥을 다 참았어요. 오직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미나 씨, 6년 동안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모녀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다니. 그리고 준호 그 자식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감히 바람을 피워. 그런 여자를 집에 들여. 정말 인간도 아니네. 민준 씨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비참한 결말을 맞은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기다리던 귀한 손주의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준호가 불임이라면 나리의 뱃속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이가 없었던 걸까요? 어쩐지 민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그 날이라는 여자가 자꾸 뭘 숨기려고 하더라니. 초음파 사진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전부 사기였어. 온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야.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시어머님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더 이상 속아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이렇게 큰일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나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가서 준호놈 당장 병원에 다시 끌고 가서 검사받게 할 거야.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도 정신 차리시겠지. 민준 씨는 서둘러 제게 인사하고 오토바이로 달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페에 홀로 남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비밀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 눈에 애 못 낳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쫓았던 그 여자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와서 밥 먹어라. 민준 씨는 앉지도 않고 집 한가운데 서서 준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원준호, 너 당장 일어나. 오늘 너랑 할 얘기가 있어. 닭다리를 뜯던 준호는 깜짝 놀라 닭다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나리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그래 형? 무슨 일이야? 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숙모님, 지난 6년간 미나 씨가 왜 애를 못 낳았는지 아세요? 미나 씨 때문이 아니에요. 숙모님 금쪽 같은 아들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준호가 왜? 민준 씨는 제가 준 검사 결과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6년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준호 검사 결과예요. 의사 결론은 정자가 약하고 기형이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미나 씨는 남편 불쌍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고요. 준호 체면 세워주려고 억울한 누명 쓴 거라고요. 그런데 준호 그 자식이 감히 아내를 배신하고 이런 여자를 집에 들여요? 민준 씨는 나리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나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주워들고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의학 용어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성 불임이라는 결론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니?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준호의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세상에, 내 팔자야. 네가 날 속였어. 온 집안을 속였어. 내 아내가 그렇게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만들어? 내가 정말 눈뜬장님이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나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준호가 애를 못 낳는다면 내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애야? 아니면 너도 우리 집을 속인 거야? 나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오빠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닌 건 무슨.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는 애가 월경 조절약을 먹어. 생선회를 먹어. 오늘 내가 끝장을 본다. 준호, 너 당장 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 내가 직접 초음파로 확인할 거야. 만약 임신이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준호도 이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리를 쳐다봤습니다. 나리야, 솔직하게 말해.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나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날 못 믿어. 남의 말만 듣고 와이프를 의심해. 나 아무 데도 안 가. 안 가도 가야 해.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나리의 머리채를 잡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나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민준 씨도 합세하여 막 도착한 택시에
나리를 억지로 태웠습니다. 그 차는 마치 곧 터질 폭탄을 싣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밤늦은 군립병원은 한산했습니다. 네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가 하얀 타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험악한 얼굴로 앞장섰고 나리가 도망갈까봐 그녀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준 씨는 침울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직 의사에게 당장 초음파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는 그들의 헝클어진 모습과 험악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나리를 초음파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리는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며 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아야, 배 아파. 당신들 사람 죽일 셈이야. 나 당신들 고소할 거야. 의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배가 아프면 더더욱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서 누우세요. 억지로 침대에 눕혀진 나리는 마지못해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음파 모니터 바로 옆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나리의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흑백 화면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분, 2분이 지나도록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배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 제 손주는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기계를 내려놓고 나리의 배를 닦아준 후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자궁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은 얇고 난소는 정상이지만 아기 집이나 태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태아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 4개월이라고 했는데 배도 저렇게 나왔는데. 의사는 나리의 살짝 나온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가 나온 건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스가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산부인과적으로 이분은 전혀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 소변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고요.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나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도의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우리 집안 전체를 속여. 나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불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하고 무심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사기쳤다. 어쩔 건데 당신 아들이 바보인 걸 누굴 탓해.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는데 어떡하라고? 난 그냥 용돈이나 좀 벌려고 했지. 근데 당신들이 철석같이 믿더라. 이 나쁜. 시어머니는 분노의 차나리에 뺨을 때리려 했지만 의사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서 아내와 집까지 버리면서 쫓았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미나와의 평온한 행복을 버리고 전문 사기꾼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나가 자신을 돌봐주던 날들,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챙겨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검사 결과지와 미나의 조용한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호는 고통과 후회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리는 비웃었습니다. 쫓아내면 가지. 나도 이 촌구석 생활 지긋지긋했어. 돈은 다 떨어졌지. 남편은 남자 구실도 못하지. 시어머니는 지독하지. 잘들 살아봐. 그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산산조각 났고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민준 씨는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보며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촌극은 끝났어, 미나야. 임신 아니래. 지금 병원에서 다들 넋놓고 울고 있어. 메시지를 읽은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꽃집 불을 끄고 지난 6년간 가장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포근한 침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향긋한 연잎차를 우려 발코니에 앉아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 소중한 평온을 되찾게 해준 지나간 폭풍에 감사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샘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통쾌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 씨, 어젯밤 그 집안은 정말 지옥이었어. 내가 마지막 이야기 들려줄게. 저는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따르면 나리가 병원을 떠난 후 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에 주저앉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다가 기절했고 간호사가 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민준 씨는 겨우 두 사람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황량한 풍경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나리는 급하게 떠났지만 감 나가는 물건은 모두 챙겨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으며 선물했던 금목걸이부터 준호가 옷장에 숨겨뒀던 현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분노의 차나리를 쫓아가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싶니? 그냥 가게 둬. 액도됐다고 생각해.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야말로 정신 차리신 것 같아. 그 따귀는 준호뿐만 아니라 그의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대한 일침이었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다고. 돈, 재산,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까지 다 잃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어때요? 집에 틀어박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입만 열면 후회한다고 한탄해. 자기가 미나 씨한테 잘못했다고, 자기가 바보라서 그 여자한테 속았다고, 술만 마시고 취해서는 미나 씨 이름 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 여자 데려오려고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그냥 실컷 마시라고 하세요. 술 깨면 사채, 빚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요. 저한테 갚은 그 돈, 이자가 장난 아닐 텐데.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빚이 진짜 큰 문제야.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돈은 없는데 빚은 머리 위에 쌓여 있으니. 시어머니가 아침에 아들 꼴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비웃어. 사람들이 그러더라. 인과응보라고. 전 며느리에 못 낳는다고 구박하더니 이제는 공기를 낳는 새 며느리 얻었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쾌한 감정이 솟아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 덧없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정점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저는 다시 꽃집 일에 집중했습니다. 활짝 핀 해바라기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 그림자는 등 뒤에 있을 것이다. 나리가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파도가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3일 후 나리가 마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을 데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따르면 점심때 시어머니 댁 식구들은 간장에 비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팔짱을 끼고 소리쳤습니다. 원준호, 당장 나와. 내 놈들. 내 청춘을 공짜로 먹튀할 셈이야? 밥그릇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가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리를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뒤에 있는 험상무는 남자들을 보고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집안을 속인 걸로도 부족해. 나리는 비웃으며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속이긴 뭘 속여. 내가 내 집에 와서 몇 달을 살았는데 밥 차려주고 내 엄마 시중 들고 이제 와서 날 빈손으로 쫓아내? 내가 진짜 임신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총구석에서 내 시간과 청춘을 낭비했다는 거지. 너 나한테 보상해야 해. 보상은 무슨.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집에서 뛰쳐나와 나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빌붙어서 내 아들 돈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이 뻔뻔한 것. 뻔뻔해. 나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할망구,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 아들이 남자 구실 못해서 여자 임신도 못 시키면 돈이라도 써서 여자 옆에 둬야지. 오늘 당장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안 내놓으면 이 집 다 부숴버릴 줄 알아. 문신한 남자들이 한 걸음 다가와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앞에 가득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나리는 구경꾼이 많아지자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주저앉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집안이 사기꾼이에요. 아들은 불임이면서 며느리 탓만 하고 제가 며느리로 와서 온갖 구박 다 당했어요. 이제 와서 저를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어요. 하늘이 무심하시지. 제 신세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귀하게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길바닥에서 행패를 부리는 무례배로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행히 이장님이 소식을 듣고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두 남자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나리도 따라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공공장소 소란 행위로 조사 좀 받아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흩어지고 시어머니 댁 가족들은 텅 빈 마당에 남아 극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준호는 계단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텅 빈 집을 번갈아 보며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동네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동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병이 났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노쇠한 몸이 겹쳐 그녀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벽을 보고 누워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고혈압이 재발하여 준호는 그녀를 보건소에 며칠간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나가 집에 있었을 때의 평온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던 사람이 미나였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저 허황된 손주 때문에 미나를 그토 이호할 모질게 대하고 내쫓았습니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힘겹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황급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수척하고 덥수룩한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은 금 몇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팔아. 그리고 당장 사채 빚부터 갚아. 그놈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난 정말 못 살아. 준호는 금덩이를 손에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제가 엄마랑 우리 집을 다 망쳤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나도 잘못이 있어. 내가 욕심부리고 눈이 멀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만약 내가 옛날에 미나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아이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병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네가 서울에 가서 미나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안 될까? 그 애는 착하고 정도 많은 아이잖니. 어쩌면 아직 널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저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엄마. 미나는 저를 증오해요. 법원에서 봤을 때 태도가 아주 단호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빚더미에 앉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고 예뻐졌는데 전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 아들아.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알아. 그 애 아직 널 사랑해. 6년 부부의 정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니? 내가 많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해. 그 애는 정이 많아서 분명히 와줄 거야. 준호는 엄마의 희망에 찬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미나가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그녀가 가져다 주던 평온함이 그리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쩌면 미나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른다고. 그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먼저 미나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생각해 마지못해 다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화사한 꽃으로 가득한 가게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저를 보자 이웃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미나 씨라고? 너무 달라졌네. 10살은 젊어지고 예뻐졌어. 역시 서울 물은 다르구나. 저는 웃으며 두 사람을 작은 정원에 놓인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버님도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시원한 국화차 한잔하세요. 안부를 묻는 몇 마디가 오간 후 아주머니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댁의 비참한 상황과 준호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나 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준호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제 정말 정신 차렸다고. 시어머니는 아파서 누워서도 계속 미나 씨 이름만 부르고 옛일은 잊고 준호랑 다시 합치는 건 어때? 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저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제 자신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버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시 합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아주머니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준호 씨에 대한 제 사랑은 그가 저를 내쫓고 새 여자를 들인 그날 죽었어요. 그때 그는 6년의 정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젊고 예쁜 애인과 대를 이을 아들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자유롭고 제 손으로 번 돈도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잔인하게 저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만큼 성인이 아니에요. 시어머님께는 빨리 건강해지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준호 씨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죠. 아픈 어머니를 방패 삼지 말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아주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나 씨는 이제 여왕처럼 사는데 뭐하러 그 고생길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 그냥 가요. 일해야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아주머니에게 수입 과일 바구니를, 민준 씨에게는 차비를 건넸습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생각을 그쪽에 확실히 전해서 더 이상 헛된 희망 품지 않게 해주세요. 민준 씨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확실하게 말할게. 항상 행복해야 해, 미나 씨.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는 가게로 돌아와 커다란 해바라기 화병을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활짝 핀 노란 꽃들이 마치 저의 승리의 미소 같았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악랄한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의 굳건함과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2년 후, 제 봄날의 꽃집은 이제 유명 브랜드가 되어 시내 중심가에 2개의 지점을 더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적인 직원들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저는 제 삶을 즐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그림과 춤 같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습니다. 제가 새로 산 고급 아파트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니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예전 집은 팔고 강이 보이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는 네가 이혼하고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구나. 역시 내 딸이야. 어머니는 제가 더 젊고 예뻐졌다며 칭찬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니? 너 좋다는 남자는 없어. 저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인연이 오면 잡겠지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모시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래요.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하얀색 세단차를 호숫가 카페 앞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낡은 오토바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배달기사 유니폼을 입고 빵을 먹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어두운 눈빛과 초라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준호는 깡마르고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2년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준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제 명품 원피스, 세련된 하이힐, 그리고 뒤에 있는 번쩍이는 세차까지. 그의 눈에는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낯선 사람에게 하듯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멈추지도 인사하지도 않고 향기롭고 당당한 바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도망치듯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아마 준호는 저를,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듣자 하니 그는 시골의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빚을 다 갚고 서울에 올라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배달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가을의 진한 꽃향기가 어우러져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인생은 공평했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폭풍을 거두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는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맛이었고 가장 달콤한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맛.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환하게 웃는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에 감사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밖에는 황금빛 햇살이 호수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